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좀 골치 아픈 주제를 다룰 텐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재무제표인데요. 어차피 매수 매도 버튼 클릭 눌릴 때 재무제표를 생각하면서 매수 매도 이제 버튼 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수하기 전에 이제 생각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 시간을 가질 때 재물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건 빼고 최대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기업 분석 표를 보시고 하나씩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짚을 테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내용을 주로 다룰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손실과 이익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손익계산서. 그럼 이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회사는 먼저 매출이 발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이라 쳐요. 근데 어떤 회사든지 매출이 나오게 하는 원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만약 500이라 쳐요. 여기서 좀 알게, 여기 이제 원 재료비가 이제 제품 생산하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큰 회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다. 그러면 여기에 그 공장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원 재료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걸 빼잖아요. 빼면 뭐 나오죠? 제가 이제 지겹게 계속 했지. 매출 총이익. 이게 나중에 이제 재무 비율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과 관계를 만약에 빼서 500이잖아요.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 당연히 매출 총이익 나누기 1000 곱하기 100이 퍼센트를 말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 50%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높을수록 좀 쉬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이 원재료비, 공장 지원 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되게 낮거든요. 높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인터넷 관련 회사는 공장 직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이 높을수록 좋고, 그걸 우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듯이 판매 관리비, 이 만 300원을 쳐요.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 이제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뭐가 있죠? 이전 시간에 말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 이유는 저희가 매수하려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투자자들은 재무 상태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이 재무제표가, 회사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겠죠. 흠이 있으면 잡아내고, 저희는 항상 통으로 생각하거든요. 통으로. 한 주당 주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총이 중요한 거지. 한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전체 순이익이, 1년 전체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쳐요. 100억.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연구개발이 들어가요. 제약회사도 연구개발이 중요하잖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연구개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연구개발이 거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제약 이런 것은 연구개발 많이 들어가겠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고, 이걸 만약에 20을 쳐요.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게, 삼각대가 있어요. 무형자산 삼각기, 이거는 삼각할 거 아니에요. 낡으니까. 대신 여기는 삼각비, 여기는
유지수선, 그러니까 낡아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기계를 가져왔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데도 막 기름을 닦아야 되니까 기름 칠해야 되니까 그런 유지수선과 관련된 삼각대거든요. 근데 크진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기업에서는 당연히 광고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품을 알리기 위한 광고 선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광고 선점도 여기 들어가요. 처음에 판매 관리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관리비. 그래서 자기 제품이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그러면 좀 잘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비 관리비라는 명목 하에 돈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10원,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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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차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 120억, 130, 140, 150, 160 판매하려면 160억이거든요. 아, 160억. 판매 관리비가 좀 더 많이 할까요? 인건비를 200으로 치고 260억. 300에 맞춰볼까요? 그러면 50을 쳐야 될 텐데. 초기 제품을 그러니까 광고 선전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200억, 200, 300억이네. 300억. 딱 300억 뜨거든요. 그럼 매출 총액에서 판매를 뺀 300억. 300을 빼잖아요. 그러면 200억 남잖아요.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매출액이 1000이다. 근데 영업이익이 200이다. 그럼 영업이익률 몇 프로냐? 20%거든요. 공식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이것을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요. 퍼센트로 할 때는 100을 높여줘요. 그래서 200억 나누기 1000억이면 0.2고요. 곱하기 100이니까 20%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 언급하겠지만 영업이익률 20%다. 되게 훌륭한 회사의 성적이 되게 높죠. 물론 지속성이 더 중요하고 지속성. 그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된 영업이고요. 회사 활동과 무관한 이익 있죠. 그건 크게 옛날에는 이제 세 가지로 간단히 했는데 지금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선입 계산 좀 바뀌었는데 다시 이제 거기 저희들 보는 그걸로 본다면 지금은 금융 이익, 금융 수익이 난가, 금융 원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좀 나오는 게. 그 다음 기타 수익, 뭐 기타 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결국 안의 내용이 중요한데 안의 내용은 어떠냐면은 어떤 회사가 영업과 관련된 이익을 내기도 하지만 이제 현금이 사실 많다. 그러면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은행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이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영업인 쪽으로도 이자 수익 많이 해서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빵빵하니까 저희 이제 뭐 기업 가치 말할 때 자산 관련된 가치를 따졌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수익 가치가 없으면 자산 가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총이 낮아질 때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낮을 때는 그것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타깃이 되거든요. 매수 대상이. 그래서 이자 수익이 있고 당연히 이자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자와 관련된 것들 이 있고요. 원래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외환 이익이 있거든요. 외환 이익. 그러니까 수출한 기업을 관련된 거고요. 수출하지 않으면 외환 이익이나 손실이 없겠죠. 외환 관련된 이익과 손실이 있겠죠. 환자손 이익, 뭐 손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자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있고 외환 이익과 손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좀 지켜볼게. 자산 처분하면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산 처분 이익이 나냐 수익이 나냐 아니면 손실이 나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일회성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일회성. 안 팔면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일회성인 경우가 많으니까 일회성 이익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 플러스 이게 합치면 비영업이익인데, 일회성으로 이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수익 나더라 결국 순이익이 이거 합친 영업이익이 비이익 합친 걸 가지고 세금 내고 그 다음 나머지 순이익이니까 일회성이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일회성이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걸 핑계로줄까 올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손실, 외환이익, 외환 손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기업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종속기업이라든지.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을 종속기업을 갖고 있는데 그 종속기업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 종속기업을 지분한 지분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해요. 만약 종속기업, 관계기업이 손실을 발생했다. 그 손실도 여기 또 기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과 관련된 이익인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비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돼요. 이자와 관련된 건 수익이 얼마고, 이자와 관련된 손실이 얼마고, 외환 관련된 수익이 얼마고, 외환 관련된 손실이 얼마고, 관계기업 지분이 얼마인가, 이게 크게 세 가지 말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일회성 이런 자산 처분, 손실 손상 처분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매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비영업이익이 플러스 50억일 수 있잖아요. 50억 쳐요. 예를 들어. 그럼 아까 말한 영업이익 200억, 비영업이익 50억. 지금 이 기업은 엄청난 좀 괜찮은 기업인데, 비영업이익이 50억이다. 그럼 이거 합치면 250억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금 내기 전이에요. 세전이익이죠. 그래서 세전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법인세를 내고. 그 세전이 규모에 따라서 20%, 25% 이렇게 내는데, 그걸 내고 나머지가 만약에 순이익이에요. 한 250이니까 세금을 낸다 하면 한 200,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 쳐요. 그럼 순이익이 만약에 200억이에요. 세금을 한 50억 내니까, 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똑같이 이제 말했지만, 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대신 이제 비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더 클 수도 있고, 비영업이 막 손실 난다. 그럼 영업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중에 말할 것 중에, 이제, 다시 말하겠지만, 이 매출과 매출 총이익 관련된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 이거 의미거고요.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영업이익률,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볼 때는. 매출 총이익률 기억하시고, 영업이익률 기억하시고, 순이익, 매출과 순이익과 관계를 따지면 순이익률이겠죠. 근데 이것은 비영업이익이 관여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간단히 바꿔요. 어차피 개별 종목 보면서 이걸 이제 다룰 거니까 간단히 나오고요. 손익계산서 봤거든요, 지금. 이건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자기가 이제 매도할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니까, 물론 개인들은 이제 복잡하니까 안 보겠지만, 좀 주식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매매로 해서 손실을 안 내야 되니까,
이 주식하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는 최소한 것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많이 보다 보면 많은 종목을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별거 없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이건 지금 자산 상태잖아요. 수익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자산 상태를 주로 말한 수익 상태를 말한 거예요. 수익 상태를 주로 말한 건데 하나하나 의미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자세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대차 대조표였는데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얘기를 할게요.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회사는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일정 부처가 보통 있죠. 다. 근데 이걸 합친 게 뭐예요?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금성이고 현금을 말하는 거. 이것도 부채에도 현금성이 강한데 처음에 빌려올 때는 돈을 빌려오니까요. 근데 이걸 두 개 가지고 어떤 자산 상태를, 이 자산 상태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이걸 다룰 거예요. 이 자산 상태 같은 경우 이제 형체가 있거든요. 형체가 있다고 치고 어떻게 보면 자본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자산 상태로 형태가 나타나는 것뿐이지 자본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옛날에 읽었던 일본 책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상태로 구축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 얘기를 할게요. 그 자산은 크게 말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비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은 자산. 이제 간단한 걸 저희는 간단한 거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중에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근데 이 재고 자산 유명해 볼 게 만약 매출이 증가해요. 어떤 회사 기업 매출이 증가해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매출이 하락해요. 근데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적정 재고가 중요하니까. 적정 재고.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금융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4가지 정도 보면 이제 충분할 텐데, 저희가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를 매수하기 전에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재고자산은 적정지역이 중요하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해돼요. 근데 매출 하락하는데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한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아시면 되고요. 유동자산. 그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을 하지만 그 중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일정한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유동금융자산과 현금자산이 비중이 크면 훌륭한 회사일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면은 오너라면 매출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회사를 딱 이제 매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유동금융자산이 1,000억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비유동자산도 한 500억 되고, 근데 이 1,000억 중에서 유동자산하고 현금자산은 1,000억 중에 이 두 개의 자산이 큰 게 중요해요. 왜 그 말 하냐면 이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금자산이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밖에 못 받으니까 뭐 주식 사든지 뭐 의미 있는 자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자산 필요 없을 때 유동자산을 받기도 하고, 유동자산 필요 없을 때 현금자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 홈쇼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동양매주, 지금 SK매주 바뀌어서 동양매주 인수하려고 할 때 현금에서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유동성 자산으로 인수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성 자산을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 자산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서 그 이제 재고 자산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 실질적인 재고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팔 물건을 미리 이제 갑자기 수요가 올 수 있으니까 재고를 쌓아놓지만 이게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중이 큰 회사가 좋은 회사 보면 됩니다. 이건 뭐죠? 기업 가치 중에 뭐라고요? 가치 중 수익 가치는 아니고 뭐죠? 자산 가치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가치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수익 가치가 아주 높아 자산이 안 쌓여. 돈은 버는데 계속 지출해. 그러면 자산이 안 쌓일 거잖아요. 재무상태는 자산가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가치 중에서 유의미한 자산. 최고는 현금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여기 중에 뭐 기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지만 기계 노후화될 수 있는 막 옷 같은 것은 최고 자산이 제 값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과 현금 자산이다. 비중이 크면 그래서 1000억 중에서 만약에 300억이다. 400이다. 그러면 이 1000억 중에서 비중이 꽤 높은 거죠. 채권은 일정하게 채권이 항상 있는 거니까. 200억이다. 100억이다. 이를테면 1000억 중에 70%나 되잖아요. 되게 높은 거죠. 이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많은 정보를 보다 보면 좋은 기업. 수익성도 높고 영향을 넣고 현금자산 현금으로 계속 받고 지출 많이 자본출 안 한 기업 보면 이 비중이 월등히 높은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기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폭락장에 사는 게 목표인데 주가가 횡보하다가 폭락했어요. 사요. 싸다고 사요. 만약 ROE 20짜리 20%씩 돈을 버는 회사를 아니 PBR 1.0에 사요. 근데 이게 1.0이에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일반 개인은 이 상황을 모르면 회사 상황을 모르면 손절할 수 있죠. 근데 이 회사 유동자산이 엄청나고 현금자산도 엄청나다. 그렇게 경우는 더 사든지 최소한 매도는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산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 매수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 안심되는 부분을 위해서 자산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감안 안 하면 쉽지 않죠, 사는 게. 왜냐면은 PB 1.0이라도 실질로 RO20짜리는 보통 이제 이 자산 상태가 좋을 건데 다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ROE는 순이익이잖아, 순이익. 진짜 돈 안 들어오는 장부상 이익인 순이익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말해도 순이익이 진짜 돈 들어오는 이익은 아니잖아요. 장부상으로 들어올 거다. 들어온다고 진짜 치는 거니까. 근데 RO20인 기업조차도 이 유동인 자산, 현금 자산이 없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믿을 게 없잖아요. 자, 회사에서 믿을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믿을 거.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성. 현금 자산, 유동 자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결국 남는 거거든요, 남는 거. 근데 채권은 제같이 못 하잖아요. 이게 최저 받아봤자 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50억일 수도 있어요. 부실채권 많아요. 재무상태도 당연히 100억이 아니라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 재무상태표를 보는 이유는 나중에 저희가 매수를 할 때, 급 나갈 때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추가 매수하려면 이 재무상태를 알아야지. 현금자산. 이를테면 이때 시총이 막 500억이에요. 근데 현금이 400억 있고 유동자산 700억 있어요. 그러면 계속 돈을 사야 되는 거죠. 왜냐면 통째로 사면 나중에 뭐 통째로 못 사겠지만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 국내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결국 계속 인사하다 보면 그 지배주주가 될 정도로 사버릴 수 있는 자리.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왜냐면 이런 자산 대비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저시총 이야기를 할 텐데 저시총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안 벌잖아요. 안 벌니까 저시총이거든요. 근데 막 현금이 막 여기 말한 것처럼 이게 400억 있고 용도금 사면 300억 있어요. 근데 시총이 500까지 떨어져. 어떨 것 같아요? 물론 ROE를 봐야 되겠지만 ROE 낮다고 해도 이 회사 통째로 사버리면
시총 500억대 사면 현금자산이 700억 있으니까 실제로 통째로 인수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중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에 현금하기 용이한 자산이다. 그 중에 4가지 보자. 그 중에 2가지가 높은 비중이다.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을 봐야 돼요. 그건 뭐다?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 수익 가치가 아니죠. 수익이 나는 가치보다는 쌓이는 가치. 나중에 PBR과도 연결되는데, PBR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물론 PBR은 실질적으로는 자산 중의 일부인 자본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그 자본을 크게 말하는 자산이니까, 자산 부채, 이게 훌륭한 자산 대비 이게 몇 배냐, 이건 중요하죠. 이거 막 유동자산도 거의 없고 현금도 없고 채권만 많고 재고산 많은데 PBR 낮은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높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 다시 할 겁니다. 일단 비유동자산 뭐가 있을까요? 유용자산 있거든요. 유용자산이 뭐죠? 형체가 있는 자산이죠. 기계설비, 기계설비를 위한 토지, 그것도 이제 유용자산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게, 어떤 회사가 나중에 이제 다시 말할 건데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이 법치는 되게 중시하기인데,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매출을 계속 발생하려면, 어떤 기업은 지출을 많이 안 해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어떤 기업은 자본적 지출 계속 지출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자본적 지출에서 나오는 게 유용자산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용자산은 계속 늘려야 돼요. 물론 이제 토지 영업을 위해서 한 토지는 계속 늘릴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는 제품, 기계설비 노화되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출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 지출인데, 그 자본 지출이라는 것을 형태화하는 게 유용자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지출이 없어요. 유용자산이 계속 안 늘려도 돼요. 그러면 들어온 대로 다 현금자산에 유동자산 늘으면 되잖아요. 물론 여긴 장기금융자산이 있으니까 장기금융자산으로 쌓아도 되겠죠. 다시 볼 겁니다. 아무튼 유용자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이 있어요. 무형자산은 뭐죠? 쉬운 설명으로 어떤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서 에코 마케팅 있잖아요. 에코 마케팅.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 인수하는데 만약에 장부사고는 만약에 500억짜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700억을 줬어요. 차액이 200억 더 준 거잖아요. 그 200억을 무형자산으로 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그래서 무형자산, 제가 이제 매수하는 기업의 유형자산이 어떤지, 계속 증가하는 기업인지, 증가 잘 안 해도 되는 기업인지, 칠성사에다는 유형자산이 계속 증가해야 돼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야, 토지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증가하는데,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그 부지를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기름칠만 하면 되잖아요. 기름칠. 기름칠이 뭐죠? 유용자산 증가가 아닌 자본 지출보다 나중에 이제 말하겠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화되니까 그 노후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노후화된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가치 반영하는 감가상각인데, 그 감가상각 중에서 유지수과 관련된 것은 어디 나왔죠? 손익계산서 나왔잖아요. 손익계산서. 다시 말합니다. 미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인데, 그 중에 유용자산을 봐야 되고 무형자산을 봐야 되고, 어떤 게 무형자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형자산 많은 게 뭘까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하다 달라요. 문제 있는 회사가 어디죠?
이제 그 언급하기 좀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거 무형자산이 커요. 이게 뭔가 사고 그래서 뭐 자산 쌓았대. 근데 저희가 같이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안 보이는 가치니까 무형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미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 있고 장기금융자산 있고 또 뭐 있죠? 관계기업 지분. 그래서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 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지분 가치를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 지분에 의해서 아까 손익계산에서 말한 관계기업 지분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또 하나 이제 알아줄게. 토지 부동산이 있어요. 토지 부동산. 아까 여기 투지가 있죠. 토지. 이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여기 토지, 그래서 유형자산이 들어간 거고, 여기 있는 토지는 영업과 무관한 무관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다 넣어요. 이게 시총 큰 건 의미가 없네. 시총 적은 게요. 만약에 시총이 1000억짜리다. 시총이. 근데 보니까 토지분산이 500억이다. 막 1000억이다. 자산체육평가에서 막 2000억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의미 없진 않죠. BYC 뭐 이런 기업 그러잖아요. 저시총일 때 의미 있어요. 고시총은 별 의미 없어요. 겸사겸사 다시 말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이제 형태를 나누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무상 이제 이게 규율 같은 건데 이렇게 나눠서 기입하라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입하니까 유동자산은 재고자산, 유동금자산, 매출채권, 현금 및 현금자산 있고, 비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금자산, 관계기업 지분자산, 토지부산이 있어. 근데 여기서 알아줄 게 또 유효동금자산하고 장기금자산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유동자산 이걸 오너가 경영자가 한 게, 오너가 필요에 의해서 300억을 100을 줄여버렸어요. 저희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해요. 근데 여기 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재고자산은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당연하다. 일단 적정주가 중요하고, 매출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한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통째로 봐야 된다. 두 개를. 당연히 여기 비중 중에 여기 높은 게 좋고, 무형자산은 계속 증가한 게 좋진 않죠. 자본주의 지출이라고 평가되는 거니까. 그 무형자산도 어떤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장기금자산은 유동자산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규모를 봐야 되겠죠. 관계기업 지분은 이제 그래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관계기업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이 지분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지분만큼 이익을 또 손익계산서에 올리겠죠. 토지 부산도 의미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본다면 결국 이 회사 시총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대박이죠. 근데 시총이 1조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면 결국 이게 남는 건데, 만일 이 회사 이제 없을 경우, 그래서 이 시총 대비 이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 딱 틀에 박힌 건 아닌데 종목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기업은 시총이 이 정도 되면 좋겠다를 자산가치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런데 실총 1조예요. 1조는 문제가 있는데, 만일 2천억짜리예요. 2천억짜리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ROE가 엄청 높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도 증가하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틀에 박힌 건 아니고, 아무튼 자산가치를 보는 건 이거다. 저희가 기업가치는 자산가치만 보지 않잖아요. 수익가치도 보니까.
근데 1조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시총이 1조인데 자산이 1,000억밖에 안 돼. 물론 주가 올라가시니까 1조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1,000억인데 1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항상 말하면 시총 대비 자산을 보고 수익도 보고 미래가치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재무 상태표를 봤고요. 그다음 뭐가 남았죠? 현금 흐름표가 남았잖아요.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야 되니까 이게 싫어서 재무제표 공부 안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재무제표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회계사잖아요. 근데 회계사들은 주식과 관련된 재무제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공부한 것만 하잖아요. 결국 이 재무제표도 매매하기 전에 클릭하는 순간은, 클릭 누르는 순간은 안 보지만 그 전에 이제 생각 시간을 가질 때 보는 거니까, 결국 뭐다? 자산 상태를 보는 게 재무 상태표를 보는 건데, 결국 절대 매수할 때 막 항상 우리는 주가가 행보하다가 갑자기 급나간다. 회사는 멀쩡한데 급나갈 때 물론 기업 가치를 보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자산 가치 있고 수익 가치 있고 미래 가치 잘 안 보이니까 폭락할 때 미래 가치 생각도 안 나요. 주가 폭락할 때는. 그때는 수익 가치 보겠지만 자산 가치 보니까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때의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인 시총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적절한가 싼가 판가하는 거죠. 진짜 공포장 나오면 수익 가치 높은 기업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산은 쌓아놓은 거니까 그걸 보고 추가 매수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거, 이때 상승 볼 때. 막 떨어지면, 야, 그래도 현금이 이만큼 있지 않냐. 토지분양이 이만큼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산가치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폭락장에서는 다 폭락해요. 그때 어떤 종목을 사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는 재무 상태표를 보는 거예요. 물론, 수익도 봐야죠. 수익 가치도 봐야죠. ROE 5짜리 살 바에는 ROE 20짜리 사는 게 낫겠죠. ROE짜리를 산다기도 자산가치 안 본다. 다 봐야죠. 자산가치, 수익가치 다 보고 폭락장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폭락장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를 누군가 올려서 사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뭐 그럴 돈 없지만 제가 막 1조가 있어요. 어떤 종목 살까요? 당연히 자산가치 많고 수익가치 높고 자산가치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자가 아니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산가치가 줄지 않아요. 근데 적자 기업은 이게 자산가치 줄겠죠? 당연히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보고 다 폭락했는데 이 중에 자산가치, 수익가치가 빵빵하다. 두 가지 감안해서 그런 기업을 매수를 하니까 서로 매수하는 거죠. 기존 보유자도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자도 추가 매수하고, 그때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보고 사는 거죠. 미래가치는 그때 생각 잘 안 나요. 솔직히. 현금 흐름표만 볼게요. 힘들죠? 이것도 간단히 볼 거예요. 뭐가 있죠? 영업과 관련된 현금이 있으니까 영업 현금으로, 투자와 관련된 현금이 있으니까 투자와 관련된 현금으로, 재무와 관련된 현금으로 세 가지 나누거든요. 간단하게 봅니다. 이제 저희 기업 분석 그거 잘 보고 있죠? 영업과 관련된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래서 100억이다. 아니 1000억이다. 여기 보면 밑에 순이익 나오잖아요. 순이익. 이게 어떤 상황이 되죠? 정상이죠? 이거하고 크게 차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은행 이런 건 금융하고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금융하고 대박 잘 안 나죠. 그러지만 이제 워낙 잘 버는 게 있잖아. 잘 버는 기업, 메리츠 자산운용 뭐 이런 그런 기업은 이제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다른 건데, 대부분 금융기업들로 대박이 안 나요. 자, 열애하고요. 우선 일반 기업을 이야기하면
영업을 하는 현금 흐름과 순이익이 비슷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해만 비슷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